게스트가 묻고 진행자가 답하는 역시나 박정호. 오늘도 저 아나운서 오승훈이 질문하고 박정호 교수가 답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부동산 관련 기초 용어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본다고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부동산 현안에 대해서도 생각해보는 시간을 용어를 통해서 갖는다고 네,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예. 우리가 용어들을 다시 점검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좋겠죠? 네. 예. 사실 저는 뭐 공공기관에 오래 종사하다 보니까 예. 뭐 흔히 말해서 입법기관하고도 오랫동안 일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입법기관, 달리 말하면 이제 뭐 정치하는 분들이죠. 예. 정치하는 분들이 용어 사용하는 방식과 저희 경제나 공부하는 사람들이 용어 사용하는 방식이 좀 다르더라고요. 뭐 처음에는 이해가 좀 안 갔습니다. 근데 옆에서 한 십수년 이상 지켜보고 지금도 사실 정부 과제들 많이 합니다. 저도. 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보니까 이 정치는 경제 공부하는 사람들하고 달리 좀 다른 맥락에서 용어 사용이 필요하더라고요. 어떤 거냐면 일단 정치가 원래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사람을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설득하기도 하고 또 설득하기 전에 공감을 이끌어내거나 예. 아니면 야 이건 정말 시급한 문제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종의 이걸 선동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작업도 필요할 수 있겠죠. 네. 그래야 세상이 바뀔 테니까요. 그럼요. 그러다 보니 어떨 때는 이게 그 용어가 그냥 여러 가지 이미지든 아니면 어떤 필요성이든 이런 것 때문에 가져다 쓰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근데 처음에는 저도 이분들이 이 용어가 그래도 경제 관련한 용어 또는 법률 용어다 보니까 잘 몰라서 가져다 쓰나 했는데 그게 아니라 어떤 경우 다는 아니겠지만 네. 몰라서 쓰는 경우도 있겠지만 어떤 경우는 아는데도 그걸 가져다 쓰는 경우도 왕왕 있더라고요. 뭐 근데 저는 정치하는 사람은 아니고 경제 공부 가르치는 사람이고 네. 또 그리고 학교에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래도 기초 용어는 좀 알려드려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시간 잡아봤습니다. 이런 시간은 굉장히 소중한 시간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경제나 사회가 돌아가는 것들을 생각함에 있어서 예. 언어를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사실은 인식과도 연관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정치는 좀 뜨거운 언어를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예, 똑같은 소득이라고 하는 예를 들어서 네. 그 단어를 사용한다고 해도 네. 그 앞뒤에 붙는 맥락이나 앞뒤에 붙는 단어, 문장들을 보면 굉장히 뜨겁게 활용되는 경우가 많고 그런데 우리가 경제를 바라보는 것은 사실은 학문적으로 바라보거나 아니면 사회를 객관적으로 분석해야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여기에서는 차가운 언어가 적용돼야 된다라는 생각. 저희는 그렇죠. 네. 맞아요. 예. 실제로도 그런 것 같아요. 예. 예. 우리가 경제를 얘기할 때는 조금 더 차갑게 얘기해야 맞습니다. 되지 않을까. 예. 그래야 제대로 된 분석이라는 걸 할 수 있으니까. 예.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굉장히 소중하게 느껴지는 저로서는 아나운서이기 고맙습니다.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부동산 관련 기초 용어 중에 어떤 용어를 짚어봐야 되겠다고 생각하셨을까요? 요즘 가장 그 신문 지면상에서 많이 언급되는 용어 하나를 찾아봤더니 예. 이 단어가 제일 많은 것 같더라고요. 불로소득. 불로소득. 예. 예. 그래서 이 단어부터 한번 살펴보면 어떨까 싶어서 네. 그래서 가져와 봤습니다. 네. 이 단어가 제일 뜨겁지 않나요? 뜨겁죠. 요즘 부동산 얘기를 하면 항상 등장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예. 불로소득을 제가 사전을 찾았어요. 예. 표준 국어 대사전에 나온 건데 경제라는 표제 앞에 불로소득 옆에 바로 경제라는 분야가 네. 찍혀 있고요. 경제 용어라는 말이죠. 직접 일을 하지 아니하고 얻는 수익. 네. 직접 일을 하지 아니하고 얻는 수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자, 배당금, 지대 따위를 통틀어 이른다. 네. 이것이 객관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언어의 뜻을 정의하는 표준 국어 대사전에서 예. 정의한 의미입니다. 네. 네. 요거에 대해서 이제 어떤 부분을 짚어주실 건가요? 네, 방금 그 국어 대사전에서 그런 표현을 썼으니까 우리가 사회 통념상 불로소득을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한번 똑같은 과정을 통해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죠. 좋네요. 네. 뭐 오늘은 댓글에서도 많은 의견들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 어떻게 한 사람의 의견이 정답일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요. 우리가 예. 무지개라는 걸 생각해도 예. 빨주노초 파랑보라고 우리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근데 누군가는 그냥 그걸 연속된 것으로 그렇죠. 예. 맞네요. 중간에 빨간과 주황색 가운데 뭔가 색이 더 있는데 이렇게 예.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렇네요. 같은 걸 봐도 똑같은 언어를 사용한다 그래도 아예 다르게 인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많은 분들의 의견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여기서부터 출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래서 월급을 받았습니다. 네. 이거에 대해서 불로소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네, 노동이 네. 당연히 있었네요. 예. 그런데 회사를 다니면서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네. 차곡차곡 은행의 정기 예적금에 저축해서 이자를 받았습니다. 예. 그럼 이 이자는 불로소득이라고 우리 사회 통념상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 내가 그 월급을 받아서 그걸 은행에 넣어놔서 네. 그걸로 받은 이자니 네. 이건 나의 정당한 대가다. 이렇게 생각들을 통상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추가적으로 더 나가보자는 거예요. 은행에다가 정기 예적금에 이자를 하는 게 아니라 주식 시장에 투자를 했습니다. 네. 내 월급들을 모은 돈을 가지고요. 예. 그래서 배당이나 시세 차익을 얻었어요. 그럼 여기서부터는 불로소득이라고 해야 되느냐? 이제 요 고민이 드는 거고. 네. 그다음에 더 나가서 주식 시장으로 간 게 아니라 월급을 한 푼 두 푼 모아서 네. 그래서 운 좋게 부동산을 샀습니다. 네. 그런데 그 부동산을 샀는데 그 부동산 시세가 올랐어요. 네. 그러면 이건 불로소득이냐? 이제 이걸 이제 좀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 이게 참 그 어느 순간 갑자기 여기서부터만 불로소득이라고 치부하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해서 헷갈릴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 네. 제 생각부터 말씀드려볼까요? 예. 셋 다 불로소득입니다. 제 생각에는. 일을 해서 받은 월급은 일을 통해서 받았기 때문에 그거는 노동에 대한 근로소득이죠. 그 이후에 이거는 시간 어디다 넣어두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가치가 매겨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자도 받고 투자금에 대한 배당금이라든지 네. 예, 수익이 생기고 부동산도 내가 벌어서 그다음에 번 것까지 해서 월급을 받은 건 근로소득. 그 이후에 어딘가에 투자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이득은 노동이 없기 때문에 네. 근로소득. 객관적으로 표준 국어 대사전에 그렇게 나와 근거하면 있죠. 맞아요. 예, 딱 이렇게 네. 정의되는 게 맞는 것 같긴 합니다. 예. 예, 이제 교수님의 의견을 들어보죠. 그래서 이제 사회적으로는 표준 국어 대사전이 사회 통념을 반영한다고 했을 땐 이 세 가지가 다 무차별해야 정상일 수도 있는 건데 네. 우리는 이 중에서 부동산으로 인한 소득을 특정해서 불로소득이다. 그리고 주식 시장에서 얻는 소득에 대해서는 불로소득이 아닌 것처럼 분류하는 듯한 가름말을 지금 타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방금 말씀 주신 거에 대해서도 또 경제학계 내에서는 좀 고민들이 있어요. 예를 그래요? 들어서 네. 누군가는 그동안 은퇴해서 네. 모은 자금으로 진짜 오전부터 저녁 늦게까지 시황 분석해서 한 땀 한 땀 경제 공부하고 투자 진단해서 그래서 투자를 해서 이자나 배당을 받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건 정말 불로소득인 건가? 그러니까 전업을 해서 그걸 연구해서 배당이나 이자를 받으면 근로소득이고 예. 전업이 아니라 오전에 또는 저녁 때 유튜브 보면서 짬짬이 경제 공부해서 얻은 소득은 불로소득이 되는 건지 그러면 이게 불로소득이라는 기준이 주업이냐 부업이냐에 따른 건지 네. 이 고민이 된다는 거죠. 그러네요. 이제 전적으로 주식 투자를 업으로 삼는 사람과 네.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를 놓고 봤을 때 네. 경계가 흐려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쉽지가 않아요, 답이.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네. 아니, 부동산은 너무 막대한 초과이익을 거둔 게 문제 아니냐. 어느 정도 정상적인 이윤을 거둬야지라고 했었을 때, 그러면 이 부분도 조금 이제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네. 정상적인 수준의 이득이라는 게 어느 수준이냐. 그러면 정기 예적금 수준의 부동산에서 이득을 누렸으면 정상적인 수준의 이득이냐라고 했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기 예적금은 무위험에 가까운 투자 대상을 투자한 거잖아요.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주식 투자를 했거나 부동산 투자를 한 거는 어느 정도 자신이 리스크를 테이크한 거잖아요. 네, 위험 부담을 했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게 정기 예적금과 동일 수준으로 우리가 수익을 거두는 걸 정상 수준의 이득이라고 보긴 어렵죠. 예. 그러면 일확천금을 얻은 걸 말하는 거예요라고 했었을 땐 주식 시장에서도 일확천금을 얻은 것을 동일하게 봐야 되는 건 아닌가.
요즘 코스피가 갑자기 오르면서 그렇죠. 돈 많이 벌었다는 사람들 7배, 나오고 8배 번 있으니까요. 분들도 많잖아요. 네네. 그러면 왜 하필 그 부의 원천이 부동산만 가지고 그러냐라는 지적들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아, 부동산에서의 불로소득이라는 것, 예. 그 용어에 대해서 지금 짚어주시고 계십니다. 그럼 부동산에서 불로소득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의견은 어떤 의견들일까요? 네, 이제 반대쪽 의견도 들어봐야죠. 네. 부동산을 불로소득이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네. 동의하지 않은 적지 않은 학자들은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맥락에서 그게 좀 이상하지 않냐 네네. 이렇게 지적하는 분들이 있는 거고, 반대로 부동산에서 거둔 수익은 불로소득에 가깝다, 불로소득이다라고 뭐 이렇게 뭐랄까요? 지칭하는 또 견해를 가진 학자들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나눠서 보면 좋을 것 예, 같아요. 그분들의 의견도 들어봐야죠. 네. 자, 우리가 다른 것과 달리 부동산에서 어떤 내가 점유하고 있는 부동산 가치가 더 오르는지 떨어지는지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다른 시장과 좀 달라요. 네. 부동산의 가치를 결정하는 가장 주된 요인 중 하나는 내가 점유하고 있는 그 물건이 아니라 네. 그 외적인 요소가 이 물건의 가치를 좌우할 때가 많아요. 자, 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예. 제가 예를 들어서 어느 땅을 샀습니다. 건물을 샀어요. 아파트를 샀어요. 근데 이게 갑자기 시세가 몇 배 오를 제일 좋은 호재는 네. 근처에 갑자기 지하철이 들어섰네. 맞습니다. 아니면 근처에 뭐 사회적으로 뭐 선호하는 뭐 어떤 정주 시설들이 입주했네, 네. 들어왔네. 그럼 제 시세가 엄청 올라갈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거는 특정인이 부동산을 점유한 것이 그 부동산을 본인이 뭔가 가치 있게 직접 디벨롭하고 개발해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가치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네. 근처에 지하철이 생긴다든지 큰 공공도서관이 생긴다든지 미술관이 생긴다든지 이렇게 돼서 얻은 반사이익인데 네. 그런데 그런 지하철이라든가 공공도서관은 누구 돈으로 짓느냐? 바로 국민의 세금으로 건립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면 공익적인 목적으로 추진했던 그 엄청난 자금들로 네. 바로 인접하다는 이유로 적지 않은 이익은 그 개인에게만 어떻게 보면 귀속되는 상황이니 예. 이런 거는 다른 투자 시장과는 다른 결로 해석해야 되는 거 아니냐. 요런 견해들이 또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 부동산으로 인한 시세 차익은 국민들이 만들어준 거다. 그게 어떻게 너의 노력이니 이런 지적들이 있는 거죠. 네. 그러면 그 같은 지적에 대해서 반대쪽에서는 불로소득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의견은 무엇일까요? 네. 아니 이렇게 따지면 네. 예를 들어서 다른 투자 소득에서도 그 투자 소득 내적 요인만 있겠느냐. 예를 들어서 갑자기 내가 어떤 투자를 했던 어떤 산업군의 어떤 회사가 있는데 네네. 그 회사가 종사하고 있는 분야가 국가에서 5대 주력 산업으로 지정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막대한 자금을 투여해서 육성하고 뭐하고 하는 걸 한다. 네. 그랬을 때 이것도 그러면 외적인 요소로 그럼요. 그게 상승한 건데 그걸 어떻게 같이 볼 수 있느냐 이런 거고 네. 그다음에 만약에 그 부동산을 투자한 사람이 네네. 여기가 아무리 봐도 내가 오랫동안 공부해 본 결과 교통의 요지가 될 가능성이 높아 이런 것들을 공부해서 네. 또 면밀히 어떻게 보면 분석해서 투자한 결과라면 이것도 또 똑같은 고민들이 또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네. 이런 의견들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환경, 그러니까 공공의 자금이 투여돼서 그것이 부동산 이익으로 연결됐다면 그것이 불로소득이지 않겠느냐. 그것은 별다른 노력 없이 얻은 거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고 반대쪽에서는 그렇다면 환경과 분리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이 세상에. 그렇죠? 예. 대부분의 환경에 영향을 받는 것인데 왜 부동산에 대해서만 그렇게. 그리고 부동산도 어쩌면 내가 어떤 건설들이 들어오는지 뭐 어떤 환경들이 갖춰지는지도 공부해서 하는 것이다. 네. 노력이 들어갔다라는 네. 주장. 네. 양쪽 다 일리가 있는 주장 같긴 합니다. 있죠. 네. 그런데 네. 그동안 이게 어떻게 보면 부동산에만 불로소득이란 단어가 더 많이 결부될 수밖에 없었던 게 네.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렸던 건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과정이잖아요. 그냥 한 푼 두 푼 열심히 가족 그 부부가 또는 가족이 온 가족이 허리띠 졸라매서 그래서 돈을 모아서 우리도 서울에 번듯한 아파트 가져보자 이렇게 노력한 사람이 아파트를 가졌는데 네. 그게 그냥 살다 보니까 가격이 오른 이런 것들은 사실 어찌 보면 누구도 뭐
별 문제시 안 삼으실 네네. 거예요. 그죠? 예. 근데 유달리 부동산에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네. 뭐라 그럴까 이게 불법이라고 해야 될지 편법이라고 해야 될지 여러 종류가 많아서 문제가 되는데 네.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런 거죠. 상가 쪼개기 아니면 다운 계약서, 알박기 온갖 편법들이 난무해요. 네. 이게 불법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게 아니 내가 법을 위반했습니까?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는 방법을 제가 사용한 건데 예.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편법이라도 사회적으로 해악을 입히거나 부도덕하다고 도덕적으로 지탄받을 수 있는 일은 맞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야 이걸 몇 억씩 이득을 가져갔다? 이걸 옆에서 보니까 당연히 불로소득이라는 지적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자 그러다 보니 이 불로소득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일반적인 다수의 한 제가 보기엔 이게 퍼센트는 나눌 수는 없을 거지만 뭐 누가 다운 계약서를 얼마나 썼는지 그걸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 예. 그래도 우리나라가 정상적인 경제활동 해왔던 분들이 90% 넘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열심히 그냥 뭐 예를 들어 투잡 쓰리잡까지 해서 밤잠 줄여가면서 내 집장만 한 분들이 갑자기 내 집장만 했는데 그 집값이 우린 그냥 20년 살았는데 그걸 갑자기 몇십억이 됐다고 나보러 갑자기 불로소득이라고 하면 억울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네. 또 일정 부분 불로소득이라는 단어를 가져올 수밖에 없게끔 만들었던 일부 편법 이런 걸 가지고 투자를 해왔던 사람도 분명 공존하기 때문에 네. 이 뭐라 할까 이 단어가 부동산에 들어오는 순간 뜨거워지는 거예요. 네. 난 동의 못한다. 어. 맞지 않느냐 불로소득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죠. 불로소득이라는 개념 자체가 부동산에 들어오는 순간 뜨거워지는 그렇죠. 예, 정치적인 용어로 바뀌는 예. 거죠. 근데 부동산과 불로소득뿐만 아니라 그 인식이 좀 부정적인 인식이 들어가는 단어가 네. 투기라는 단어입니다. 아 예. 부동산에 대해서는 투자라는 개념과 투기라는 개념이 나뉘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예, 투기라는 게 굉장히 부정적인 나쁜 인식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오늘 사실 뭐 뭘 말씀드릴까 어떤 용어를 좀 정리해 볼까 하다가 네. 투기와 투자의 차이가 뭘까요를 해볼까도 했었어요. 근데 이거는 뭐 사실 한 저한테 5시간은 주셔야 저한테 개념 정리를 제가 조금이라도 정확하게 해드릴 수가 있어서 네. 이거 괜히 어설프게 터치했다가는 댓글에서 그러면 이거는요 이건요 이렇게 많을 것 같아서 요건 일단 빼고 네. 일단 저는 지금 투기라고 얘기하면서 논의를 네. 해보겠습니다. 근데 예전에 한 번 언급해 주신 적이 있어요. 맞아요. 투자는 내가 어떠한 세밀한 고민에 의해서 근거를 가지고 하는 것이 투자고 네. 세밀한 노력 그 고민이 없이 그냥 간단히 주변에서 들리는 그런 말들 네. 그런 것들을 근거로 삼아서 예. 하는 것이 투기가 아닐까라고 정의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때 그 개념도 있는데 그때 그 얘기를 드렸던 이유는 제발 투자하실 때 공부하고 하셔야 된다. 그쵸. 그런 맥락이었고 네. 그거 말고도 투기와 투자를 구분하는 여러 가지 그 개념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뭐 그거는 우리 또 기회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네. 자 일단 투기라고 지정을 해보겠습니다. 네. 투자인지 투기인지는 논의는 나중에 하고요. 예. 그럼 투기는 무조건 나쁜 거냐라고 했었을 때 네. 이것도 참 많은 분들이 동의하지 않으시겠지만 경제학자들 입장에서는 네. 이거 부분도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뭘로 설명드리면 좋을까 하다가 네. 농산물로 가지고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예. 농산물에도 투기 세력들이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어느 해에는 어마어마한 풍년이 들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쌀값이 폭락을 했습니다. 그럼 이 폭락한 쌀 이건 필수제니 언젠간 또 사람들이 꼭 사 먹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해서 쌀 때 이걸 대거 매입해 놓습니다. 사재기라고 하죠. 사재기죠. 네. 그렇게 해서 쌀 때 이 쌀들을 대거 사놓고요. 그리고 다음에 봤더니 운 좋게 네. 흉작인 거예요. 네. 그래서 쌀값이 폭등했어요. 그러면 전에 쌀을 사재기했던 이 투기 세력들이 아싸 쌀값이 비싸졌네. 네. 이때 내다 팔아야지 하면서 내다 팝니다. 네. 그리고 엄청난 시세 차익을 거둬요. 그렇죠. 자, 이 사람들은 이득을 거뒀어요. 투기를 해서요. 투자든 투기든. 그런데 그러면 이건 사회에 무조건 해악이냐 했을 때 만약에 이런 투기 세력이 없었다면 예. 풍년이었을 때 쌀을
매입해서 저장해 놓은 사람이 없었겠죠. 예. 그러면 흉작이었을 때 갑자기 쌀이 부족했을 때 예. 쌀을 누가 빨리 공급해줘서 쌀 가격이 안정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네. 그 모멘텀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렇긴 하죠. 그래서 투기라는 이 세력은 빠르게 가격을 안정시키고 공급이 필요할 때 추가적으로 공급을 해주는 역할도 해왔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긍정적인 부분이 있기는 하다. 있기도 하다. 네. 그러니 투기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무조건 무슨 악의 축인 것처럼 분류하는 것도 네. 이 사실 차가운 용어를 고민하는 학자들 사이에선 이거 정말 맞는 건가요? 아. 우린 의심을 해봐야 되잖아요. 네네. 바로 그런 의심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농산물을 가지고 제가 비유드린 이유는 휴대폰이나 예를 들어서 다른 공산품은 야 그거 뭐 지금 시장에서 찾는 사람이 많다며 하면 공장에서 일주일이면 뚝딱 만들어낼 수 있어요. 예. 근데 농작물은 공장에서 뚝딱 일주일 만에 만들어낼 수가 없죠. 어찌 보면 1년을 기다려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요. 그런데 이렇게 농작물처럼 뚝딱 만들어낼 수 없는 대표적인 물건 중에 하나가 또 부동산, 아파트거든요. 네. 그러면 시세가 엄청 올랐을 때 이때 지금이라도 내가 시세차에 걷어서 팔아야지 하고 매물을 내놓거나 네. 아니면 임대차 공급이라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투기든 투자든 이 세력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주장을 하는 학자들도 있다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농산물이랑 연관을 지어서 설명을 해주시니까 어떤 논의들이 네, 있고 예, 그것이 예. 또 어떻게 고민해봐야 되는지 감이 오는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제가 앞서 이제 투기를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투기에 대한 사전적 정의는 네. 불러드리고 일부를 마치도록 예. 할게요.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냐면 기회를 틈타 큰 이익을 보려고 함 또는 네. 그 일, 시세 변동을 예상해서 차익을 얻기 위하여 하는 매매 거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에는 그러니까 이 사전적 의미 자체에는 뜨거움도 없는 것이죠. 예. 이제 부정적인 부분을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부정적인 것도 있죠. 네. 대표적으로 부동산의 투기라는 단어를 더 부정적인 단어를 많이 매칭하는 이유는 네. 토지는요. 굉장히 제한된 생산 요소입니다. 우리 국토를 더 늘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희소성이라는 게 가장 강하게 작용하는 게 부동산이죠.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누가 점유해서 그냥 묶어만 두는 행위는 네. 국가 경제의 지속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가장 위협적인 요소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 이쪽에는 마치 예를 들어서 아까 쌀이라든가 뭐 휴대폰이 앞으로 비싸질 것 같아. 네. 내가 휴대폰을 미리 사둬야겠다. 이러면 저 친구가 지금 휴대폰을 사놓고 뭔가 휴대폰 가격을 인위적으로 올리려고 그러네. 그럼 내가 휴대폰도 만들어서 공급해야지. 이러면 돼요. 네. 그런데 쌀이래네. 저 토지는 네. 갑자기 도로를 놔야 될 때도 있을 거고 아파트를 지어야 될 때도 있고 아니면 공장을 더 지어야 될 때도 있는데 이걸 알을 박아놓거나 막 대규모 거기 부지를 막 자기가 가지고 있고 이래 버리면 국가 경제에 그 긍정적인 발전, 지속적인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예요. 네. 수요가 있어도 공급을 해줄 수가 없는 상황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바로 그것 때문에 여기에서의 투자든 투기든 네. 이건 문제가 생깁니다. 네. 특히 생산 요소를 이렇게 미리 묶어두면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요 예. 이것도 구분하셔야 됩니다. 가수요가 있고 실수요가 있잖아요. 가수요는 가격이 오를 것 같은데 더 수요가 있어요. 네. 그런데 실수요는 가격이 비싸지면 실수요가 좀 줄어들어요. 네. 기본적인 경제학의 개념. 그렇죠. 네. 수요와 공급의 원리를 말씀해 맞아요.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공장을 지어서 물건을 이제 만들어서 납품하려고 전 세계 팔려고 하는 공장 부지를 찾는데 저 A라는 동네 갔더니 공장 부지 가격이 너무 비싸요. 그럼 거기를 선호하겠습니까? 조금 공장 부지를 싸게 매입할 수 있는데 선호하겠습니까? 이건 상식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실제 뭔가 거기에 쓰겠다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걸 막 찾아요. 네. 그런데 이 뭔가 투자만 생각하거나 투기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비싸질 것 같은 그냥 확신만 있는 곳이면 네. 실제 내가 사용 여부가 관계없으니 그냥 더 베팅해주고 그걸 더 올려놔요. 그럼 이런 투기 투자 세력들이 많아지면 정말 생산 요소로서 토지를 사용하려는 사람들에게는 예. 오히려 비용만 늘려서 국가 경제의 가격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소로 작용해 버리거든요. 네. 그래서 이 토지를 점유해서 투자하는 것들은 좀 부정적인 요소가 다른 것보다 많다라고 인식을 하는 겁니다. 네. 토지도 생산 요소 중에 하나인데 그것을 묶어둔다라는 부정적인. 네. 네. 그럼 여기서 또 주식 시장하고 비교를 해야겠죠. 예. 그러면 주식 시장에서 어떤 주식을 내가 미리 사서 점유해 놓은 거랑은 뭔 차이가 있는 거냐? 네. 이렇게 물어보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주식 시장에 내가 돈을 투자한 것은요. 그 회사에게 나도 동업자가 돼서 돈을 투자를 투자해 준 겁니다. 네. 그럼 그 회사는 그 돈들을 모아서 뭔가 고용을 더 창출하고 또는 투자를 더 해서 사업을 더 늘려가는 거죠. 예. 그래서 거기에 들어간 곳은 돈은 그냥 그 어떻게 보면 국가 경제 선순환을 그리는데 도움이 돼요. 예. 또 가끔 이런 얘기를 해드렸더니 저한테 이렇게 반문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아니 그럼 교수님 말씀은 내가 투자한 돈이 갑자기 시세가 2배가 되면 그 회사가 2배 더 투자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저한테 반문하세요. 자, 그런데 그거는 경제를 아직 초반만 공부하신 분들이고 네. 회사가 시총이 올라가면요. 금융 조달 비용이라는 게 굉장히 저렴해집니다. 네. 그 회사는 등치 큰 회사라면서요. 그 회사는 대기업이라면서요. 그러면 회사채를 발행할 때도 신용 등급이 낮아져서 네. 덜 이자를 부담해도 되고 그리고 국제사회에서도 그만큼 공신력이 생기기 때문에 계약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더 수월해져요. 예. 그래서 단순히 내가 투자해둔 그 원금이 2배 된 것이 그 2배가 됐으니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2배 투자를 더 늘린다는 그런 단순한 맥락이 아니고 예. 시총이 늘어나는 그 효과가 회사의 금융 조달 비용이나 비즈니스 차원에서도 우호적인 간접적인 효과도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 주가가 올라가는 걸 모두 다 좋아하는 이유들 중에 하나는 직접적인 투자가 늘어나는 부분도 일부 있을 수 있지만 네. 또 간접적인 효과도 있기 때문인데 땅을 점유하고 있어요. 네. 이거는 오히려 고용과 투자 유발의 부정적인 효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어떤 회사가 공장을 지으려고 하는데 네. 공장 부지 가격이 수도권 근처가 다 올랐습니다. 그럼 공장 짓는데 그 땅 사는데 돈을 다 썼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공장을 더 크게 지어서 고용을 더 많이 창출하려고 했었는데 야 내가 공장 부지 사다가 돈 다 썼다. 공장을 반 사이즈로 줄였어. 그러면 고용도 덜 유발될 수 있고 또 투자도 그 땅 사는데 돈 다 썼으니까 해외 진출하는 거 적극적으로 모색 못하는 거잖아요. 네. 바로 그래서 유달리 토지에 대해서 투기 이런 부정적인 단어가 더 붙는 이유가 이런 국가 경제에 무슨 기여를 했느냐라는 지적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투자나 고용의 유발이 없이 생산 비용만 늘릴 수 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기라고 전제를 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것이 긍정적인 요인도 있지만 이러이러한 부정적인 요인이 있다라고 지금 정리를 해주셨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아까 불로소득과 투기 투자 여기에 대해서 저도 의견이 왜 없겠습니까? 근데 오늘은 제 개인 사견 한 사람의 유권자의 사견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다 한번 같이 고민해 보자. 학자들이 또 저랑 다 의견을 같이 하는 것도 아닐 거니까요. 네. 그리고 이런 뭐라 그럴까요? 의논의 장. 네. 네. 의견들이 서로 댓글을 통해서 나눠질 수 있고 네, 그 네. 주제를 던져주신 것에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욕만 먹겠죠. 아닙니다. 아닙니다. 욕도 있고 예. 또 뭐 그의 의견에 동의하는 사람들은 또 이렇게 좋은 말씀도 해주시고 다 비판에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수용할 수 있는 예. 예, 그래야 사회가 발전하는 저는 거죠. 정치하는 너무 좋은데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유권자들이나 국민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요. 네. 그냥 화두를 던지고 다 같이 고민해 보면 되는 거지. 예. 제가 누구 눈치 볼 필요는 없으니까요. 욕만 하지 말아 주십시오. 나쁜 의도는 예, 아닙니다. 예, 그냥 건전한 비판은 우리가 환영. 그럼요. 그건 환영입니다. 예.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부동산 투기에 있어서 예. 투자를 하고 싶은데 부동산 값이 그렇게 올라버리면 투자를 할 수가 없는 그렇죠. 예, 투자의 비용이 줄어드는 그럼요. 예. 그런 것들이 가장 우리가 대표적으로 생각이 되는 게 수도권 과밀 문제와 직결된다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수도권 쪽에 부동산이 너무 올라버리니까 네. 공장들이 수도권에 와야 뭐 고용 같은 것들의 문제도 좀 해결이 된다고 하고 그래서 수도권으로 오고 싶은데 그 비용이 너무 높고 그러나 네. 또 지방으로 가기에는 또 뭐 문제점이 있고 그러니까 네. 뭔가 이
지역과 관련해서 연관성이 너무 높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하나하나 짚어볼게요. 예. 수도권 과밀 문제는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것과 연결지어서 또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이것만큼은 다 학자들이 일치된 의견이 있겠지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희는 너무나도 당연한 사회적 통념마저도 한번 고민을 해보는 게 저희 역할들 아니겠습니까? 자, 수도권 과밀을 다른 식의 경제적 용어로 표현을 해볼까요? 직접 효과. 아, 네. 예. 규모의 경제. 뭔 소리인지 감오시죠? 네, 몰려 있으면 거기에서 나오는 이득이 분명히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효율성이죠, 효율성. 효율성. 네. 규모의 경제도 나름 실현할 수도 있거든요. 예. 자, 그러면 도대체 어디까지가 직접 효과와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부분이고 네. 어디까지가 과밀이냐. 이 부분이 중요한 거잖아요. 아, 여기에서도 용어 정의가 들어오는군요. 그렇죠. 과밀. 네. 그런데 이거를 왜 학자들이 아니면 관료들이 아니면 또 일부 정치가가 판단하느냐라는 게 일부 또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왜냐하면 과밀의 기준이 뭔지를 네. 어떻게 판단할 수 있냐? 그렇죠. 네. 그 과밀의 기준은 개인에 따라서 회사에 따라서 업종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제가 반도체 공장을 만드는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의 오너입니다. 네. 그런데 야 이거 수도권에다가 반도체 공장을 지으려니까 땅값이 엄청나고 네. 그리고 수도권에다가 공장을 지으려니까 교통 체증도 뭐 만만치가 않고 앞으로는 전기 요금도 비싸진다고 하는데 네. 이거 수도권보다는 지방이 더 낫겠는데 생각이 들면 수도권에 있었던 그 직접 효과와 규모의 경제를 본인이 생각한 것보다 지방에 갔었을 때의 이득이 더 크다면 지가 알아서 가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수도권에 있는 게 그 엄청난 교통체증과 토지 매입 비용과 이런 걸 다 감내하고도 플러스 알파가 뭐가 있다라는 경영자의 판단 그리고 근로자의 판단 이게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결정한 걸 왜 그걸 아니 그럼 저희는 이득을 포기하고 지방으로 가라는 겁니까? 이걸 왜 일관된 기준으로 너는 어디 가고 너는 어디 가고 이건 국가 전체 파이를 줄이는 거 아니겠느냐. 네. 경쟁력을. 네. 이렇게 지적하는 분도 있다는 거예요. 예. 예. 이 반대쪽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반대쪽의 의견도 있죠. 네. 반대쪽의 의견은 네. 뭐냐 하면 전 국토가 그래도 나름대로 균형 잡힌 형태로 진화 발전하는 것은 단기적인 관점에서 이익을 보고 의사결정하는 게 아니라 네. 그거는 기업들이 주로 주안점을 두거나 개인들은 그렇게 해야겠지만 네. 국가 차원에선 중장기적인 플랜과 유도 국토 균형 발전을 하도록 유도해야지만 그게 국가의 안정감이 더 높아지는 거 아니냐.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 단기 이익의 합이 장기 이익의 합과 꼭 부합하지 않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단기에 내가 제일 이익이 큰 것들만 결정하면 그게 장기 이익이 더 커지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오해하시는데 지금은 이익이 더 작더라도 이걸 선택하는 게 한 몇 년 뒤에 더 큰 파이가 선택지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 단기 이익의 합이 꼭 장기 이익의 합이 더 커지는 게 아닐 때가 너무 많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지금 부울경 지역이나 포항이나 울산이나 광양이나 이런데 굉장히 메머드급 산업단지를 조성했을 때 국가가 어떻게 보면 인위적으로 거기 조성해 준 거 아니냐. 예. 그래서 서울 수도권 생태계 말고 거기도 생태계가 있을 수 있었던 게 네. 국가가 유도했기 때문이고 때로는 반강제적인 조치라는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그걸 했기 때문에 그게 있는 거지. 네. 처음부터 시장 원리만 따져서 그게 되는 경우가 있느냐. 이런 주장도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시점이 되면 수도권 과밀도 해결할 뿐만 아니라 네. 그 지역의 생태계를 조성했던 기업들이 값싸고 저렴한 생산 여건에다가 거기에서 또 추가적인 직접 효과와 규모의 경제마저도 실현할 수 있는 거다. 그러니 단기적인 의사결정에만 기업들에게 맡겨서는 안 된다. 이런 주장이 있는 거죠. 이 가장 적절한 예시일지는 모르겠지만 네. 예, 떠오르는 예시는 강남 개발입니다. 네. 그 70년대 강남 개발하기 전에는 그쪽에서 기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국가가 나서서 강남을 개발함으로써 지금의 강남이 됐으니까 예. 이제는 기업들이 그쪽으로 몰리고 싶어 하는 거죠. 왜냐하면 예. 인프라가 모든 게 갖춰져 있고 예. 아까 말씀하신 규모의 경제나 직접된 그 효과들을 얻을 수 있으니까요.
근데 지금 단기적으로 지금의 이윤을 쫓으려는 기업들은 그곳에 가고 싶지만 예. 국가로서는 단기적인 이익만을 생각할 게 아니라 국민 전체의 권리와 이익을 생각하는 곳이기 때문에 국가라고 표현하셨지만 정부라고 제가 예. 바꿔서 얘기를 하면 예. 정부로서는 장기적인 중장기적인 플랜을 세울 수밖에 없는 것이고 여기에서 큰 고민과 그 고민을 통한 결정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쉽지는 않은 건데 어쨌든 이 과밀에 대한 용어를 정리를 해주시면서 예. 이것도 부정적인 영향과 긍정적인 영향을 나눠서 생각해 주시니까 예. 여기에도 또 많은 의견들이 달릴 것 같아요. 있겠죠. 댓글로. 예. 예. 아마 제일 먼저 떠오르는 댓글 반응 중에 지금은 옛날처럼 우리가 고도 성장하는 기간이 아니지 않느냐. 저출산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고 네. 지방도 슬슬 문을 닫는데 예. 거기 나홀로 공장을 짓는 기업들에게 너무 큰 부담만 가중하는 거 아니냐. 네. 그러니 이제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투기라는 단어, 그다음에 수도권 과밀 이 두 개를 붙여서 보이지 않는 순기능 하나를 얘기를 하면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면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생산 요소인 토지 이거는 투자와 고용도 유발하지 않고 경제에 아무 선순환을 그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부담만 지우고 있는 토지를 왜 그것도 값비싼 토지가 많은 수도권에 기업들이 자꾸 공장을 굳이 수도권에 지으려고 합니까? 라고 했었을 때 기업 관계자들은요. 이게 약간 회사를 경영해 보신 분들은 뭔 소리인지 다 아실 거예요. 네. 토지를 비싸게 매입한 또는 비싸질 것으로 매입한 비싸질 거로 예상되는 토지를 매입한 기업들이 큰 수혜를 본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담보력이에요. 네. 회사를 경영하다 보면 갑자기 예. 뜻하지 않은 엄청난 대규모 불황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럼 어서 돈을 빌려야 돼요. 네. 그래가지고 그걸 다시 회사에 투자해서 이 고비를 넘겨야 되는데 경영활동 하는 사람들이 금고에 돈 잔뜩 쟁여놓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네. 대부분 다 다음 달 직원들 월급 걱정하면서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갑자기 오일 쇼크가 터졌네.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네. IMF 외환위기가 터졌네. 그럼 어서 돈을 빌려야 되는데 시중에 자금은 안 돌고. 그런데 그 사이에 우리 공장 부지, 우리 회사 사옥 이게 가격이 7배, 8배 오른 거예요. 네. 그래서 은행 찾아가서 이 회사 사옥 담보로 맡겨서 대출을 받으려고 했더니 대출이 담보 인력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나올 수도 있던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두 번 경험해 본 분들은 지방에 제가 1공장, 2공장도 있고요. 수도권에 3공장도 있는데 지방에 1공장, 2공장 두 군데는 그 공장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했더니 대출이 늘어난 게 하나도 없었는데 네. 무리하게 내가 조성했던 수도권에 있던 그 공장은 그 부지 가격이 엄청 올라서 제가 그걸 담보로 맡겨서 그래도 급한 불 끈 적은 있어요가 그나마 생산 요소로 수도권에 털을 잡았던 기업들이 했던 순기능이다. 아. 오늘은 그냥 다 균형 있게 얘기해 보자는 예. 얘기예요, 제가. 예, 예. 그러니까 부동산이 높은 곳으로 기업들이 들어가서 얻는 이득도 있다. 있어요. 네, 그것은 예. 가장 안정적이고 확실한 담보가 되어줄 수 있는 부동산.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 기업들이 그 공장 부지 매입은 해놓고 10년 동안 아무것도 공장 안 짓는 데더라, 뭐 사옥도 안 올린 데더라 그런 부지 많잖아요. 네. 그런 행태를 보이는 이유들 중에 하나가 네. 그게 나중에는 또 이득이 돼서 돌아오기 때문에 기업이 투기를 하고 있는 행태도 이게 보여지게 된 거죠. 네. 네. 아, 균형 있게 짚어주시는 것 같아요. 네, 네. 아, 이유 중 하나가 이런 걸 강조하시는 것도 네. 오늘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그럼요. 이야기해 저는 주신다고 뭐가 무조건 옳다고 느낌이 생각하지 듭니다. 않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부동산을 얘기하면 네. 주택 가격이 항상 제일 가장 큰 이슈가 예. 되잖아요. 여기에서도 또 짚어볼 용어는 그겁니다. 1가구 1주택 네. 실거주. 네. 예, 이 용어들에 대해서 또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가구 1주택 실거주자만 제외하고는 불로소득이 아니냐 이런 썸네일을 제가 요즘 너무 많이 받아요. 네, 봐요. 그런데 네. 그럼 1가구 1주택 실거주자는 실수요냐? 이걸 봐야 되잖아요. 가수요가 투기 세력이고 불로소득을 주범이고 네. 1가구 1주택 실거주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네. 실수요자니 이분들은 그럼 다 괜찮은 거냐 했을 때 여기에서도 제가 주무부처 회의에 갔었을 때 예. 대놓고 저는 동의하기가 좀 어렵다고 여러 케이스를 가지고 얘기했어요. 예, 이것도 좀 설명을 그 드릴게요. 케이스가 굉장히 궁금하네요. 네. 실제 뭐
적지 않은 사례도 있어요. 네. 그런데 이 사례가 다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네. 근데 예를 들어서 한때 부동산 뜨거웠을 때 나도 지금 집장만 하지 않으면 이거 나중에 영원히 집 못 장만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가진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분들이 속칭 영끌 비슷하게 대출 좀 왕창 땡겨서 집을 살려고 했는데 서울이나 자기가 살고 싶은 지역의 집값은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이참에 나도 집은 하나 있어야 집은 하나 있다라는 소리를 하고 싶어서 또는 올라갈 것 같은 지역에 좀 투자를 해놓고 싶은 마음에 네. 뭐 특정 지역을 거명해서 지칭해서 죄송합니다만 파주에 집을 샀다고 가정해 볼게요. 예, 예. 그런데 파주 집값이 안 올라요. 그러다가 더 심하게 거기 전세 살고 있던 갭 투자를 한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전세 살고 있던 사람도 저 그만 나갈래요 한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전세 사는 사람이 들어와야 네. 그 전세금을 주고 그래서 빼내줄 수가 있는데 다음 전세 살겠다는 사람도 거기는 안 오는 거예요. 네. 그 아파트 단지가 원래 계획대로 잘 진행이 안 됐던 거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전세 자금 빼줘야 되니까 네. 원래 서울에 전세 살고 있던 이 집주인이 우리 어쩔 수 없이 파주에 가서 살아야겠다. 그리고 우리 전세 자금을 빼줘서 그 전세 자금 주자. 이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1가구 1주택 실거주자가 돼버렸네요. 됐죠 이제. 그런데 원래 의도는 분명 투기성 있지 않았습니까? 뭔 소리인지 하셨죠? 네. 그러니 1가구 1주택 실거주자라는 타이틀만 가지고 투기성이 없었다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 우리가 순진한 생각을 가진 걸 수도 있어요. 그거를 구분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전까지는 투기의 의도가 있다라고 볼 수 있지만 이제 파주로 돌아왔을 때부터 그 이후의 매매에 대해서는 1가구 1주택 실거주자라는 개념을 적용할 수 있다. 어떤 그런 기준을 정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사실 네. 갭 투자를 했고 뭐 이런 걸 했기 때문에 그때 부동산 가격을 다 상승시키는데 폭등시키는데 일조한 사람들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제 와서 그 집이 전세 살겠다는 사람 구하지 못해서 본인이 들어가서 산다고 해서 이분들만 세제 혜택에서 전부 우대를 주고 나머지만 다 악의 축으로 잡는 것도 이것도 그러니까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댓글이 뜨거워지는 이유가 네네. 이런 주변 사례들을 아는데 야 나는 그럼 왜 내가 다 지금 책임을 내가 다 져야 되는데 제가 1가구 1주택 실거주가 된 거 사실 따지고 보면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네. 그거는 법도 마찬가지예요. 절도라고 했을 때도 어떤 의도로 절도를 했느냐, 어떤 형식으로 절도를 했느냐에 따라서 다 적용이 다르게 되니까 그렇죠. 그걸 일관적으로 무조건 빵 훔치면 다 절도야 이렇게 해버리면 그것도 형평성이 없는 그럼요. 법이 될 수도 있는 맞습니다. 거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케이스별로 보다 보면 예. 이것이 적절한 적용인지 아닌지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거고요. 예. 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방금 중요한 얘기 해주셨는데 왜 이 사람이 절도를 했는지 내용 참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진짜 기근에 못 이겨서 우리 아들 빵 하나 주려고 절도한 사람을 똑같은 처벌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네. 모두 일괄 적용을 한다라는 것 때문에 또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오늘 이 주제를 들고 온 이유를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예. 저 같은 경우는 사실 15분 이런데 어디 라디오에서 나오라고 하는 데는 요즘은 잘 안 가요. 그러면 오해만 잔뜩 있고 저 질문에 내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는지 저도 사람인지라 어떨 때는 화만 나고 네. 이런 식의 문장을 가지고 질문하면 제가 어떻게 대답을 하냐 머리만 복잡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네. 불로소득을 없애기 위해 아니면 불로소득자들을 때려잡기 위해 보유세를 보유해야 되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면 이 불로소득과 보유세 이게 또 결부된 질문을 던진 거잖아요. 그렇죠. 의도적으로 결부시킨 걸 수도 있고요. 그렇죠. 네. 그 정치권에서 그런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기는 사람들의 공감이든 감정에 호소하든 또는 선동을 하기 위해서 그럴 수 있는 영역인 걸 알아요. 네. 근데 저는 정치하는 사람도 아니고 네. 그냥 경제 공부하는 사람을 불러놨으면 맥락에 맞는 질문을 던져야 되는데 예.
보유세 같은 경우도요. 이런 겁니다. 아니 그러면 주식 같은 거는 보유세 없는데 왜 부동산에만 보유세가 있느냐? 네. 그럼 그 보유세가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에는 있는 이유는 결국 그걸 불로소득이라고 다 인정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은 불로소득으로 봐야 되느냐 아니냐는 건 또 학자들의 갑론을박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럼 보유세가 있는 건 이유가 뭐냐 했을 때 주식을 오래 들고 있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도 사회적 선순환에 네. 자금을 태우고 있는 게 맞아요. 그러니 보유를 권장하는 거죠. 그런데 부동산을 오랫동안 누가 보유하고 있는 건 이게 알바끼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자꾸 이걸 토해내도록 해야 되잖아요. 오랫동안 거기다 딱 그 내 땅이야 점유하면 도로 만들 때도 그거 비켜가야 되고 단지 만들 때도 비켜가야 되고 하잖아요. 그러니 오랫동안 쓸데없이 들고 있는 거에 대해서 부담감을 주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쓸데없이 보유하는 거에 부담감을 준다는 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이럴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내가 이 집에서 사는 게 너무 나에게 보이지 않는 무형의 편익이 많아요. 그래서 보유세 이 정도는 감내하고도 난 그거 이상의 편익이 있으면 그냥 보유세 내고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보유세는 무조건 악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개인들에게 넛질을 해주는 거예요. 옆구리를 찔러서. 자, 매년 무형의 편익이든 유형의 편익이든 3% 이상의 네가 뭔가 이익을 얻고 있는 거 맞지? 그게 아니면 우린 항상 매년 3%든 1%든 2%든 그 세울 만큼 가져갈 거니까 그거 이상의 네가 뭔가 편익을 누리고 있을 때만 그 땅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된다. 안 그러면 다른 누군가가 제가 그 땅을 점유하게 되면 저는 3% 이상의 어떤 편익이든 얻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는 사람에게 네. 내놔. 이걸 하려는 목적인 거예요. 네.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보려는 목적이 보유세의 원래 가장 큰 모두가 거의 공감하는 취지고 그 집값을 안정시키거나 불로소득을 근절시키려는 목적으로 보유세를 논의하는 경우는 사실 많지는 않아요. 네. 보유세를 통해서 저는 쭉 오늘 해주신 내용의 맥락과 연결을 지어가지고 보유세 세율을 어떻게 정의하고 얼마만큼으로 적절한 세율을 정할지는 정치의 영역이고 네. 거기에는 뜨거운 언어가 네. 사용될 수밖에 없는데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라든지 네. 이런 의도를 파악하고 거기에서 내가 이 보유세를 감당할 수 있냐 없냐라는 판단을 하는 것은 경제적인 판단이 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 뜨거운 용어에 휩쓸리지 않고 국민들이 자신의 경제를 상황을 판단하고 계산을 할 때에는 그 용어를 굉장히 경제적으로 차갑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주제를 가져오신 게 아닌가 하는 전체적인 맥락으로 또 이어지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뭐 이게 직업병일 수도 있어요. 세상이 바뀌려면 네. 모두가 가슴이 뜨거워져야 되고 그래야 한 발 한 발 나가거든요. 사실 그 우리나라에서 부동산과 관련해서 가장 큰 획기적인 변화가 있었던 게 제 기억으로는 1988년도로 기억합니다. 그때 토지공개념위원회라는 뭐 비슷한 용어의 어떤 위원회가 정부 차원에서 만들어졌어요. 예. 그때 우리나라 택지, 집을 짓거나 이런 데 쓰는 용도의 그 토지들 이것들을 전수조사를 해봤더니 야 상위 5% 사람들이 네. 이 집을 짓거나 뭔가 의미 있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택지의 거의 80% 가까이를 다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국민들이 뜨거워졌어요. 결국 실상 까보니까 이 정도였냐. 그 토지 소유의 불균형이. 네. 이거는 이제 바로잡아야겠다 해서 그때부터 약간 토지에 대한 공적 개념들이 더 적극적으로 도입됐고 그러다 보니 공적 개념을 도입하는 첫 단추가 등기부 등본 떼면 이거 누구 땅인지 확인할 수 있는 게 첫 단추거든요. 네. 그래야 우리가 관리하고 측정할 수가 있어요. 근데 선진국 대부분 등기부 등본 떼면 이 토지가 누군 건지를 이렇게 만천하에 공개하는 것도 아직 못 간 나라도 많아요. 네. 이건 굉장히 빠른 급진전한 우리 정책이었거든요. 예, 예. 그게 가능했던 건 모두가 뜨거워졌기 때문이에요. 제가 그래서 정치권에서 그 용어를 사용하는 건 뭐라 안 해요. 네. 네. 그런데 저한테 그걸 물어보거나 또 차갑게 논의할 때는 또 그걸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 예. 그런 의미입니다. 네. 현상을 바라보는 정의와 개념 자체가 간단치 않지만 그거를 바라보는 눈도 우리가 갖춰야 되겠다는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좀 의미 있는 시간이었을 것 같고 여러분들의 댓글도 기대가 됩니다. 욕은 저만 먹으면 되니까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의미 있는 시간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